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도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일 뿐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를 끝내고 온전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미 늦었다 이런 여론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더 여론 주제는 한반도 평화협정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번 조사, 평화협정 시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부터 간단히 정리하죠.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된다. 42.6%, 43%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된 이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주한미군 철수 등의 안보 불안 요소가 생긴다. 이런 응답이 44.1%로 나왔습니다. 뭐 정리하면 팽팽했네요. 네. 오차범위 내에서 1.5%포인트 차이니까 팽팽한 수치로 나왔는데요. 거의 이제 동률로 나온 것이죠. 예. 이 한반도 프로세서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1차에서 3차까지 진행이 됐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승전결로 따지면 세 번째 단계인 전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한반도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단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평화협정 이 상황이 되면 우리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하지? 과연 상이 떠오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자신 없어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보 보수 쪽도 보면 한쪽 확 쏠리기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 명확한 인식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그래서 향후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이 여론은 또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네, 평화협정도 빨리 하자 이런 여론이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미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작년에 느꼈던, 그러니까 작년 초 또 재작년 말에 느꼈던 그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불안감, 이건 이제 많이 이제 누그러진 거죠. 누그러졌기 때문에 평화를 이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평화협정보다는 실질적인 협상이 이제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략 44% 정도가 비핵화 이후에 해도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한미군이 과연 유지되느냐, 철수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요. 한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북한 쪽도 마찬가지 공히 이야기하는 게 평화협정 되더라도 주한미군 유지된다. 이 문제 북한에서도 거론하지 않겠다.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꽤 있다.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이 북한이 이 45년 전부터 이 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어떤 주장들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평화협정 뭐 급할 거 있어라는 그런 입장과 그런 여론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 이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팽팽하게 나왔는데 특이점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에서는 짚어볼 특이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 50대, 60대에서는 뭐 예상대로 비핵화 이후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 20대 연령층, 50대보다 오히려 비핵화 이후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48.6%로 나타났고요. 비핵화 이전은 35.8%.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해왔던 20대의 보수화 성향이 이번 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고 50대보다 높았던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 이제 직업별로 봤을 때도 학생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신중론이 많더라고요. 59%까지 나왔습니다. 네. 신중론이. 그 20대의 보수화의 뭐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그 학생들이 이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슈가 두드러진 이슈는 판단을 빨리 하는데 예. 좀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는 40, 50대보다는 좀 판단을 잘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좀 판단하는 경향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20대의 그 안보 그 인식에 대해서 보수화됐다 이런 어떤 일관된 흐름은 분명히 있는데 네.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응답했을까? 아직은 공론화가 좀 덜 돼 있지 않느냐 이 예.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20대가 이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 40대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가량 높게 아,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박시영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적인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연령대가 또 20대, 그냥 공부하는 뭐 연령대, 또 네. 군대 가 있는 또 계층들도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 특이점은 없었습니까? 좀 관심이 가는 지역이 이제 광주 전라 지역이었는데요. 예. 보통 광주 전라 지역은 현 정부의 이제 그 지지층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핵화 이전 의견이 높을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됐습니다만 보시다시피 49.6% 우측에 보는 그래프의 파란색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후라고 응답을 했고요. 다른 그 경남이라든지 경북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좀 특이 사항이었고요. 이제 예. 반면에 좌측에 보시는 대전, 충청, 세종 이쪽 지역은 또 보통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응답을 나타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지역은 또 호남이 그동안에 보였던 그런 스탠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호남 지역이 햇볕 정책의 어떻게 보면 산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 이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그 군사적 대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하는 게 서울입니다. 네. 네. 서울은 반면에 비핵화 이전이라도 이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인식이 더 높았어요. 47대 40으로. 네. 그래서 좀 서울 쪽은 오히려 비핵화 이전 이걸 좀 선호한 반면에 상식적으로 호남도 그렇게 인식이 될 거다 이렇게 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볼 때는 이 평화협정이 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한 상이 좀 없는, 좀 이건 혼재돼 아니겠습니다.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햇볕 정책에 어떻게 보면 진원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혹시라도 무슨 안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좌초될까 봐 네, 조심스럽게 응답한 측면은 없을까? 글쎄요. 그 앵커만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역시 이제 모름 무응답층을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10.3%로 모름 무응답층이 가장 적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그만큼 정적인 관여도나 남북관계 관심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모두 말씀드린 기승전 단계에서 이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꼼꼼하게 따질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답변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줄이자면. 네. 중도층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념 성향별로 좀 볼까요? 네, 중도층이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 중도층 역시 완전한 비핵화 이후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팽팽하긴 했습니다만 중도층이 조금 비핵화 이후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오차범위 내지만 전체 의견이 비핵화 이후라고 응답이 된 것 같고요. 네. 진보나 보수는 예상대로 진보는 이전, 보수는 이후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할 게 네. 진보 보수의 응답 패턴을 보면요, 60대 20 몇 정도 이렇게 좀 차이는 납니다만 예. 다른 어떤 평화 이슈, 안보 이슈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개는 다른 안보 이슈나 평화 이슈는 보수나 진보 한쪽으로 확 쏠리거든요. 예. 그런 거에 7대 3 비하면 내지는 격차 8대 2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이슈가 격차가 좀 좁다는 얘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모호한 상태가 아닌가 예. 그렇게 뒷받침할 짐작이 수 됩니다.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작년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4월 이전이었는데요. 네. 한 여론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 이제 남북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평화 협정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예. 압도적으로 뭐 열에 9명 가량이
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제 굉장히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에서 기가 아니라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박지원 부대표님 하신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근거가 되는 여론사도 있었습니다. 예. 남녀 차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비핵화 이전 응답이 한 6%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측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6%포인트 가량 높죠. 네. 반면에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비핵화 이후 의견이 한 9%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이는 어디 있냐? 이 회색으로 보이는 무응답층인데요. 남성은 네. 7.9%로 아주 작았던 반면에 여성은 18.7%로 두 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이전이라는 응답은 두 성별 모두 40% 초반으로 나왔는데 네. 예. 이 파란색이 좀 다르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관심도가 남성이 높다 보니까 남성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 7.9%에 그쳤고 반면에 비핵화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거죠. 남녀 공이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의견은 말씀대로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네.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와 관련한 다른 네. 언론사의 조사 결과를 잠시 보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가? 긍정적인 전망이 62.5%로 부정적인 전망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네. 2배 정도 높게 나왔죠. 예, 이게 그러니까 기대가 섞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사 시점이 8일 날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8일 날이면 그날 이제 저녁에 비건 대표가 이제 돌아온 날이거든요. 지난주 방북을 금요일이요? 마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실무 협상의 결과가 알려지기 이전에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협상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 이런 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쯤 실시하면 더 긍정적인 낙관론이 더 높아지겠네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까?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없었고 1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는 이와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찬반으로 물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근데 네. 이번 조사가 굉장히 유사하게도 6대3 정도 찬성 의견이 높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북이든 북미든 일단 정상회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보수층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당시에는 지방선거가 맞물렸고 네. 뭐 과연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 거냐 말 거냐 이 전망이 엇갈린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안 했어요.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여론조사를 갤럽 같은 경우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게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거냐 안 지킬 거 같냐 이런 예. 조사를 했을 때 한 2배 이상은 잘 지킬 거다. 그러니까 53대 23 정도로 지킬 것 같다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좀 높았죠. 그런 북한에 흐름하고 대한,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낙관론이 비관론보다는 2배 이상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해 보면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대가 커질 거기 때문에.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좀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정기 조사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11주 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긍정 평가가. 그래서 50.4%가 국정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45.4%가 부정적인 평가. 45.4%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부정 평가도 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는 좀 과하게 표현이 돼 있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50% 회복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40%대로 떨어지면 50% 회복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예. 분기별로 보면은 실제 없었습니다. 이제 주기별로 혹은 일별로 보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50%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주 만에 지금 50%를 회복했고요. 네. 11월 마지막 주에 첫 번째 40%대로 떨어졌었고 최저치는 12월 4주차에 45.9%였었습니다. 근데 예. 최근 들어서 1월 둘째 주부터
경제 행보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상승을 했고 네. 부정평가와는 한 5%포인트 차이긴 합니다만 저희 리얼미터 조사는 주간 단위로 2,500명을 하는데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약간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긍정평가가 높아졌고 이것은 지금 5주 연속 긍정평가가 지금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앵커께서는 설 민심이 어떻게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셨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죠? 뭐 두 분께 그동안 쭉 들은 게 있어서 경제 행보를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설을 맞았기 때문에 네. 반면에 그 뭐 김경수 도지사 네. 판결 등의 그런 논란과는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게 먹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설 때는 설 밥상 때는 어르신들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층들은 되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귀담아 듣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대개는 좀 대통령 지지도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거 보면 별 영향을 안 끼쳤다. 예. 특히 이제 뭐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세금 문제 나오고 물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최근 이제 대통령의 경제 집중적인 행보를 좀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좀 많이 거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40%하고 50%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다른데 결국은 숫자잖아요. 수치는 1.6%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예. 5자하고 4자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 왜냐하면 5자를 딱 찍으면 사람들이 과반이 지지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평가가 얼마인지도 상관없이 5자를 찍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뭔가 국정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번 리얼미터 조사 결과. 네. 그리고 추후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순탄하게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청신호가 당분간 좀 켜진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이 보통 이제 설 민심,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 하방하는 효과,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의견을 젊은층이 이제 흡수하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SNS 때문에 또 이 뭐 종합편성 채널이라든지 보도 채널이 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이 밥상머리 민심을 열심히 토론하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TV 토론이 강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서로 간의 의견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 같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올랐죠. 그래서 네. TV 토론에서 얘기하는 강화 효과가 이번 밥상머리 민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애타 면제를 대규모로 실시하면서 좀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경제에 주력한다는 건 좋지만 방향성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일각 그 진보층 일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의견은 경제를 지금 침체 국면을 벗어나려면 경제 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예. 그 지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네. 같은 50.4%, 50% 선이긴 합니다만 예. 과거의 50%와 지금 50%는 좀 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정평가는 매우 못한다가 조금 늘어나서 대체로 못하는 편보다 늘어났고요. 아, 그래요? 긍정평가는 대체로 잘하는 편과 매우 잘하는 좀 비슷한 수준인데 직업별로 봐도 사무직하고 지금 일부 계층을 빼고는 대부분 노동직, 가정주부, 자영업층이 부정평가가 많고요. 농림업, 무직 네. 뭐 이렇게 부정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업별로도 계층별로도 이제 양극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잘한다고 평가하는 측면에 50%가 있는가 하면 또 많이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이렇게 그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뉴스들 뭐가 있었는지 정리를 간단히 해보죠. 네. 네. 자, 규제 완화 등의 경제 행보. 오늘 뭐 규제 샌드박스 첫 번째 사례가 발표됐고 네. 지난주부터 예고가 됐었고요. 그렇죠. 네, 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에 예. 예. 그런 경제 행보가 유지된 측면, 그리고 또 DMZ 등 그 접경 지역에 이른바 평화 예산을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네. 계획이 발표됐고요. 그리고 또 그
이른바 김용균법의 후속 대책에 당정이 합의하고 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합의를 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유족 측이 그걸 수용해서 장례식이 치러진 것. 네, 2달 만에 치러졌습니다. 사건 사고 일어난. 이것도 긍정적인 뉴스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뭐 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소식들이 있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뉴스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거는 이제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아무래도 그 그게 이제 이후에 계속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쳤다. 약간 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에서 어쨌든 전당대회 관련해서 주요 후보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 비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도가 되고요. 많이 네. 보도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강경 발언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다. 물론 그런 네. 발언 때문에 한국당에 대해 실망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보수 주요 인사들이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언론에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어떤 사안들이 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주의 상황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그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예. 자영업자들과 그 소상공인들 초청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남에서 부산에서 스마트 시티 전략 보고회가 개최 예정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당 전당대 보이콧 이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 5.18 모독 사태 확산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대통령한테 호재일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통계청에서 1월 고용 도양 발표를 합니다. 13일에 하기로 네, 있다고.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1월 달이 굉장히 어렵다. 반도체 뭐 이런 실적들이 안 좋고 여러 수출도 안 좋고 고용도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예. 게 예상이 되고요.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어제 또 폭로를 했었는데 드루킹 관련해서 예. 뭔가 청와대가 자료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 정당들이 조금 전에 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주요 정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현상이 이게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나 올랐는지 먼저 볼까요? 한국당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대비 1.5% 포인트 오른 28.9%를 기록해서 30%에 근접했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38.9%로 정확하게 10% 포인트 차이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11% 포인트 차이였는데 좀 격차가 좁혀졌죠. 그다음에 예. 바른미래당도 역시 상승을 했고요. 민평당도 상승을 했습니다. 정의당만 조금 하락을 했는데 뭐 여하튼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보이콧을 선언해서 오늘 불출마 선언을 조금 전에 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탈하면서 한국당 컨벤션 효과 좀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 여전히 한국당은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일별로 보면은 목요일 날은 29.7%까지 올라갔었는데 금요일 날은 28.9%로 사실 조금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쉬운 대목인데 좀 빠졌는데요. 상승세가 좀 그친 건데 아까 그 이번 주 주목할 뉴스 첫 번째 있었던 5.18 북 개입설 논란이 있었던 네. 북의 공청회 이게 지금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당의 상승세를 지금 멈추게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예. 지금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더불어서 지금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 통합 논의가 지금 계속 한국당 전당대회 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다가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 이후에 한 4, 5%쭉 수직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한국당 지지가. 그런데 아까 지난 금요일 그 5.18 망언이라고 일컫는 이 발언이 나왔고 지만원 씨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김지태 의원 등등이 발언이 나왔고 그날 또 공교롭게 유영화 변호사가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의자도 안 넣어줬다. 그렇습니다. 의리 없는 행동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죠. 불쾌하다. 이런 네. 메시지를 남겨서 한국당의 개파 갈등이 다시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친박 논쟁
이런 등등이 좀 맞물려서 아까 이제 한국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인데 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참여할지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어쨌든 전당대회가 이 반쪽짜리로 예. 전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지지율이 올랐지만 다음 주에는 좀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어느 정도로 하락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한 1%에서 2% 포인트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급락인가요? 급락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아쉬운 거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예. 그리고 컨벤션 효과를 앞으로 2, 3주 더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인데 결국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일 이제 어차피 1억 기탁금을 내야 되는 예. 후보 마감일이기 때문에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만약에 불출마를 하게 되면 반쪽 전당대회가 돼서 지지율은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오세훈 전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황교안 대 오세훈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는 좀 흥행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5.18 발언 이 문제를 잘 수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있었는데 그동안은 좀 묻어뒀거든요. 한국당 예. 내부에서. 근데 이게 이 계기를 통해서 이게 분출됐기 때문에 이걸 과연 잘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지 비대위가 네. 주목이 좀 됩니다. 자, 끝으로 정의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어느 때는 뭐 거의 10%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럴 네.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6%대로 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양강 구도로 이 전국이 예.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뭐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보 보수 간의 갈등이 극심화되는 시점에서는 항상 정의당이 좀 지지율이 빠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더욱이 이제 설 민심 직전에 지금 여러 가지 정쟁이 특히 이제 국회에도 파행되면서 예. 정의당이 좀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국회가 좀 이제 다시 정상화돼야지 정의당 예. 지지율도 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일단 선거구제 개편 이슈가 좀 동력이 좀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노총이 경산노위 참여를 불참했죠. 네.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무래도 진보정당인 정의당한테 좀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당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 4월달에 예. 여기서 과연 노회찬 지역이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 지역에서 정의당 예. 후보가 과연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시금석이 될 거다 지지율 반등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